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환자분들이 하시는 우스갯말 중에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진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환자한테 얘기할 때는 뭐 과일하고 채소 같은 거 많이 먹고 뭐 술도 좀 적게 마시고 뭐 담배도 끊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생활하는 걸 보면 이제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일치가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 하다가는 이제 빨리 죽는다, 뭐 이런 농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해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평균 수명이 좀 짧다 그럽니다. 네, 자기 몸부터 먼저 좀 챙겨야 되는데, 네, 환자들만 이렇게 챙기다가 자기 몸은 잘 못 챙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를 자연스럽게 조금씩 실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식초 얘기를 하고 나서 아침에 이제 아보카도 먹을 때 발사믹 식초를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말을 한다는 게 뭐 말을 많이 하면 실천하기가 어렵겠지만,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천도 되고, 또 화면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약속 비슷한 거 같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한 걸 이제 실천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각해보면 몇 개 없습니다. 잘 자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하는 건데,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제 운동을 실천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50분 알람 맞춰놓고 오늘도 벌써 3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점점 좀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똑바로 섰을 때 좀 자세도 안정되는 것 같고, 뭐랄까요, 좀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약하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근데 나무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뭐 그런 느낌이 걸을 때마다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뭐 아직도 실천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유튜브 들으실 때 저 뒤에 벽에 좀 등을 기대고 이렇게 구부리 앉아 보시고요. 이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고관절을 꺾어 가지고 뭐 기역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면 바로 며칠 만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로만 살짝 앉으시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사람이란 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성취감도 느끼면서 몸에 이제 습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말고는 이제 먹는 거거든요. 저는 뭐 하루에 한 끼 또는 이제 두 끼를 먹는데, 보통 이제 메뉴 선택권이 저한테 없습니다. 그냥 남이 사주는 대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뭐 메뉴를 고르는 건 없는데요. 뭐 어떤 음식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좀 생각을 하고 먹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좀 먹는 거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안 먹고 버텨보는 거, 그러니까 소식하고 이제 단식하고 하는 게 제일 건강에는 좋고요. 먹게 된다면 내 앞에 있는 음식 중에 그래도 좀 건강에 좋을 만한 것들을 잘 골라서 먹고요. 또 자기가 사 먹을 수 있으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몸에 좋은 거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탄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블로그 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탄고지가 잘 맞는 사람은 따로 있다. 요즘 저탄고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 혹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진짜 살이 빠졌다고 하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체질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간 속에 있는 유전자가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PPP1R3B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간이 에너지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지 결정하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간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을 두 가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글리코겐이라는 빠른 에너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입니다. 간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할지 아니면 지방으로 바꿀지는 단순히 음식의 종류나 칼로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저장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몰랐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PPP1R3B 유전자의 활동 수준이 이 선택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하면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혈당 조절도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유전자가 비활성 상태라면 간은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그 결과 지방간의 위험도 높아지고 체내 대사 흐름이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식단의 반응성도 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PPP1R3B가 활발한 사람은 고탄수화물 식단을 비교적 잘 소화합니다. 밥이나 빵을 먹어도 포도당이 효율적으로 글리코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일도 적습니다. 반면 이 유전자가 낮게 작동하는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간이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해 바로 중성지방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보다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에 더 잘 적응합니다. 지방을 연료로 잘 활용하고 케톤체 생산도 활발합니다. 마치 땔감을 바꾸자 난로가 더 따뜻해지는 것처럼 이들에게 저탄고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몸에 맞는 연료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유전형일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검사기관에 타액이나 구강 상피세포를 보내면 특정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PPP1R3B 유전자에서 흔히 문제로 지목되는 변이 RS4841132G와 A는 이러한 검사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나는 고탄수화물 식단이 잘 맞는 편인가? 저탄고지가 내게 적합할까? 같은 질문에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은 매일 먹는 것이기에 그 선택이 반복되면 결국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나에게 맞는 식단은 단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가 정한 내 몸의 사용 설명서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내 몸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힌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늘 100 이상으로 나오는 편이라면 간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잘 저장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거나 체형은 마른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면 역시 PPP1R3B가 잘 작동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혈당 조절이 잘 안되고 특히 20, 30대에 지방간이나 당뇨 전 단계 소견이 있었다면 이 유전자형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몸이 보내는 작은 힌트일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몰라도 내 몸은 이미 단서를 여러 번 보여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식단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에너지 사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PPP1R3B는 간 속에 숨어 있지만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지휘하는 작은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를 이해하면 나에게 맞는 식사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전자를 알면 몸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내 몸의 방향을 알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거의 이제 탄수화물을 잘 안 먹다 보니까 뭐 저탄고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그게 간으로 가서 이제 글리코겐이 되거나 아니면 지방이 되거나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지방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 지방이 결국 몸에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제 탄수화물은 이제 적게 먹는 그런 식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을 주로 먹게 되는데 이게 참 단백질만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도 같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지방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논문이 이제 나와서 똑같이 탄수화물을 먹어도 누구는 살이 안 찌고 누구는 이제 금방 살이 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이제 체질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 저는 살 한번 쪄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예,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도 간혹 있고 대부분은 이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이제 살이 찌는 체질인데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간에서 저장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는 쥐실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그 소개를 했고요. 그럼 논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곳에 나온 그런 논문이고 연구자들은 미국 사람이고요. PPP1R3B 이게 이제 유전자 이름이거든요. 이게 메타볼릭 스위치 그러니까 대사를 결정하는 스위치라는 거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쉬프트라는 게 바꿔준다는 뜻이고요. 헤파틱 에너지 스토리지 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를 리피드에서 글리코겐으로 바꿔주는 그런 스위치가 PPP1R3B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잘 작동을 안 하면 리피드로 주로 간에 그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이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 사람은 글리코겐이라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PPP1R3B가 꺼져 있는 그런 쥐고요. 이 녹색이 PPP1R3B가 이제 켜져 있는 쥐고 이거는 이제 컨트롤입니다.
4시간 동안 굶겼을 때 이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글루코스가, 혈중 글루코스가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거죠. 포도당이 떨어지는 거는 간에 글리코겐이 이제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굶기만 하면은 이제 당이 떨어지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케톤이라 그래서 이제 지방이 분해되면 케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PPP1R3B가 꺼져 있으면은 이제 포도당은 잘 이용하지 못하고 주로 케톤을 쓰는, 그러니까 저탄 고지에 잘 어울리는 그런 쥐가 된다는 거고요. 4시간이 아니라 이제 16시간 좀 길게 그 굶기고 나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보면 간에 거의 글리코겐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리코겐이 보통 한 24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글리코겐이 간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은 글리코겐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는 간에 이제 글리코겐이 없고, 간에 대신에 지방산 TG, 지난번에 배웠죠. 글리세롤에 3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는 중성 지방이 간에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시간만 굶어도 이런 유전자형인 사람은 이제 지방간이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이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정상보다 훨씬 이제 지방이 적게 이제 쌓여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간의 조직 사진인데요. 위에가 이제 컨트롤이고 여기가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이제 PAS라는 게 글리코겐 염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빨갛게 돼 있고, 스위치가 꺼진 쥐는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게 거의 없어서 염색이 안 됐다는 거고요. PLIN2라는 거는 이게 지방을 염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지방이 많이 쌓여 있고,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지방이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림이고요. 이제 다음 그림은 마찬가지로 이 빨강색이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고요. 파란색은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건데, 이 쥐가 이제 8개월 정도 그렇게 좀 노화된 쥐를 이용해서, 이건 혈당 부하 검사, 어저께도 나왔었죠. 혈당 부하 검사를 해보니까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혈당을 잘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한번 당이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지는 거고,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오히려 혈당이 조금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고요. 역시 간에서 글리코겐을 보면은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는 글리코겐이 거의 없고,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정상보다 글리코겐이 많이 있고, 반대로 간의 지방산이 이제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경우에 많이 있고, 중성지방이 여긴 별로 없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지방을 염색을 한 건데요. 지방을 염색했을 때 스위치를 이제 끄면 지방이 빨갛게 된 게 지방이거든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같은 세팅에서 위에는 그냥 정상 시기를 한 거고요. 초라는 게, 밑에는 이제 고 수크로스가 이제 설탕이죠. 설탕 시기를 했을 때 스위치를 꺼놓으면 당부하 검사에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과당이라는 거를 먹으면 과당 설탕을 먹게 되면은 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금방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할 때는 당을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단 음식이라든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좋고, 이건 이제 인슐린 그 민감도 테스트인데 인슐린 민감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런 경우에라도 이 설탕을 먹였는데도 간에 글리코겐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간에다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없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중성지방은 많이 올라가고 간에 이렇게 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거고요. 스위치를 켜놓으면 설탕을 먹였는데도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가죠. 그러고 이제 빨리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거의 없어서 인슐린에 아주 민감하게 되고, 간에 가서 글리코겐으로 주로 많이 저장이 되고, 간에 이제 지방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이 되면 탄수화물을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전자형은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되도록이면 단백질 지방을 먹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고요. 앞에까지 실험은 이제 쥐에서 한 실험이고요. 이건 이제 사람에서 그 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PPP1R3B 이 유전자가 아예 없는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간의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안 되고 주로 그 지방산으로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간이 많아지고 간에 있는 ALT라는 그 간 효소도 많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럽니다. 아주 유전자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돌연변이거든요. 그거 말고 RS4240624, RS4841132, RS9987289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유전자형을 갖게 되면 PPP1R3B의 그 발현이 올라가는 그런 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 있으면 거꾸로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런 RS자 붙어 있는 이런 게 그 SNP라 그래 가지고요. 우리 사람이 다 사람이지만
유전자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조금씩 다른데 이 다른 게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단백질의 그 구성을 바꾸는 그런 게 달라지면 보통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돌연변이라 그래서 이런 건 장애가 되거나 암이 되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쓸데없는 유전자들이 우리 몸의 99%입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유전자는 한 1%밖에 없고 나머지 99%는 왜 있는지 모르는 그런 유전자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상이 있는 경우, 이상이 있다는 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위 중에 이제 4841132라는 그런 번호가 붙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G라는 구안인을 가질 수도 있고 아데노신이라는 A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A를 갖고 있으면 이 기능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은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거죠. 만약 G를 가지고 있으면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먹는 게 더 좋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그림으로 요약을 하면은 이제 보통인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지방도 되고 글리코겐도 되는데 이 유전자 PPP1R3B가 억제가 돼 있으면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안 되고 주로 다 이제 지방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지방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지방보다는 주로 탄수화물로 많이 저장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고 RS484113이 이게 G냐 아니면 A냐 그거에 따라서 그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내가 이제 저탄고지가 맞을지 아니면 그냥 보통 식사를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걸 정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검사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또 지난주 일요일 날 그 학회에 갔다가 제노플랜이라는 회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주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연구소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거기서 그런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한 70만 개 정도의 한국인들의 유전자 정보를 각각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리포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검사는 이제 70만 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대부분이 다 어떤 질병하고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법상 그 질병하고 연관되는 것들은 의사들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회사에서 하는 그런 유전자 검사는 질병하고 관련되는 것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법으로 한 100 몇 가지 정도 그런 정보를 주는데 지금 이 회사는 88가지 정보를 준다 그럽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게 뭐 커피를 잘 먹을 수 있냐, 네가 뭐 살이 찔 가능성이 있냐 없냐, 뭐 탈모가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주로 질병하고는 관계없이 진짜로 그 체질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만 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검사들은 많이 안 하죠. 아무튼 거기다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바로 이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탄고지가 맞는지 고탄저지가 맞는지 뭐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거 안 해봐도 지금 살아보니까 이제 저탄고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G하고 A는 얼마나 이제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현재 챗 GPT에다가 RS484113의 한국인 빈도를 좀 알려달라 그랬고 인종별로도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그 A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되는 그 빈도는 2에서 한 19% 정도 전 세계적으로는 보고가 돼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 정도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12%, 히스패닉, 멕시코 그쪽이 24%로 이제 꽤 높다 그러고요. 동아시아 이제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동아시아를 보면 한 5%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95%는 이 저탄 고지가 맞고 이제 5%가 이제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오히려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되는 사람이 그 마이너한 그러니까 소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인종별로 이제 요약을 해보시면은 RS484113A라는 게 결국은 탄수화물을 잘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유럽 쪽이 9%, 아프리카가 12%, 히스패닉이 24%고요. 한국, 중국, 일본은 한 5%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잘 먹는 사람이 한 90%고 저탄고지가 어울리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이제 90%가 저탄고지가 어울리고 한 10% 정도만 탄수화물을 잘 이긴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저탄고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겠구나 해서 이제 논문을 다시 좀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정도로 그러니까 포도당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그 간에서 글리코겐을 그 저장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고,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글리코겐을 오히려 좀 많이 저장하는 사람이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PPP1R3B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려면은 그 유전자 자체가 기능을 못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은 이제 별로 없고, 이걸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동하는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그럽니다. 이게 떨어지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좀 찾아내면 그런 사람들은 저탄고지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만 알려져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탄고지를 했을 때 더 좋은 유전자형은 이 사이트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거나 뭐 지방을 먹었을 때 지방간이 잘 되는 사람은 또 어떤 유전자형을 갖고 있을까? 뭐 이런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이 생겨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지방간하고 가장 그 관련이 있는 거는 PPP1R3B 이게 아니라 그 PNPLA3 이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팔라틴 라이크 포스포리파제 도메인 컨테이닝 3라는 이 유전자가 제일 이제 중요하고, 이거는 기능이 간에 있는 그 중성 지방을 이렇게 분해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작동을 잘 안 하면 간에 가서 계속 이제 그 지방이 쌓이는 거라서 이게 중요하고, 이걸 보는 거는 RS738409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G 알릴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이게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G 알릴이 어느 정도인가 그 빈도가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빈도를 보니까 G 알릴이 이제 그 지방간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는 건데, 보시면 RS738409의 G 알릴 빈도가 한국 같은 경우에 40에서 45%, 예, 북미나 히스패닉은 오히려 이게 좀 낮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그 반 정도가 이제 고위험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NPLA3 G타입.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저탄고지를 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유전자 마커인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PNPLA3 G타입인 경우에는 보시면 설탕 매우 해롭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설탕이 들어가면 과당, 특히 이거는 중성지방으로 바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GR를 가지고 있으면 분해를 못하니까 계속 지방간이 되는 거죠. 또 정제 탄수화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방으로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분해를 못하니까 간에 가서 계속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이 되는 거고, 알코올도 위험하다고 되어 있고, 지방 중에서는 특히 포화지방이 이제 불리하다 그럽니다. 어저께 이제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6를 배웠는데, 오메가3나 6는 이렇게 드시더라도 간에 가서 지방으로 잘 축적이 안 되는데, 포화지방산들은 드신 게 그대로 간에 가서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설탕이나 탄수화물 이런 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역시 주의가 좀 필요하고, 특히 G타입인 경우에는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챗GPT가 있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구글링을 엄청 열심히 하거나 논문을 찾거나 뭐 이래야지 이제 조금 알았을 텐데, 이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재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공부하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 점점 더 공부하는 게 재밌고, 또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를 또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정말 공부하고 알려주고 하는 거에는 3박자 딱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공부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제 또 바로 까먹고 새로운 거 이제 또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게 이제 옵시디언이란 거거든요.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챗GPT에서 공부한 것들을 이제 그대로 챗GPT 히스토리에 남겨놓으면 언제 찾아보고 뭐 할 수가 없어서 며칠 지나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싹 다 까먹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옵시디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그 컴퓨터 안에 폴더처럼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 걸 여기다 복사해서 저장을 하면 되고, 이제 좋은 게 이런 링크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간의 에너지 저장, 이게 이제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으면 바로 여기서 논문을 꺼내서 읽을 수가 있고요. 아까 봤던 그 그림이죠. 그리고 공부한 거는 이제 요거고, 이제 각각 물어본 거를 쭉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궁금할 때 다시 알 수가 있는 거고,
어저께 이제 저희 공부했던 거 식초 먹기 이런 것도 이렇게 어저께 공부한 거를 다시 찾아볼 때 이제 좋은 게 있어가지고요. 이거 이제 세컨드 브레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 이제 바로바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한번 봤던 거는 다시 보면 금방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옵시디언이라 그러니까 한번 다들 써보시고요. 잘 쓰게 되면 나중에 되게 멋있는 우주 같은 그림이 지식 체계에 연결이 되던데,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잘 쓰진 못하고 쓰다 보면 하나둘씩 그 필요한 기능 같은 걸 이제 익힐 수가 있게 됩니다. 써보지 않고 사용법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쓰다 보면 저절로 이제 사용법은 알게 되고, 그때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의 팁을 알게 되면은 그런 건 절대 안 잊어먹고, 아 내가 그동안 참 바보같이 지냈구나 이런 걸 깨달은 순간 있잖아요. 그런 게 뭐 바보 같다기보단 저는 또 사는 재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사용법을 알아가지고 아주 멋있게 잘 써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엔 좀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뭐 이렇게 써보시다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또 그 재미가 또 살아가는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노플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 이제 어디서 받아야 돼요?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실 텐데, 보통 병의원에선 잘 안 해주고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DTC라 그럽니다. 다이렉트 투 컨슈머인가? 그래서 소비자에게 바로 연결해 준다 그래서, 예전에는 편의점에서도 팔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별로 이 검사를 안 하니까 편의점은 아니고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제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고요. 제노플랜이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회사는 이제 생긴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상당히 탄탄한 것 같고요. 88항목의 그런 검사하고 또 혈통까지 분석해주는 DTC, 다이렉트 투 컨슈머 유전자 검사 19만 8천 원이고, 이게 이제 키트가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제 키트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면봉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보내면 한 2주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고요. 보시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고, 미국에도 이런 서비스들이 많은데 한국은 이제 법에 의해서 항목을 이제 100 몇십 가지로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서비스를 못 해줘서 이건 이제 한국을 위한 검사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나에게 맞는 운동은 뭔가, 내가 꼭 챙겨야 할 영양소는 뭔가, 탈모는 어떤가, 뭐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 뭐 이렇게 같은 유전자형에서도 이렇게 기미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알아볼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저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안 해본 게 이제 비용이 한 20만 원 가까이 하는데, 나오는 정보가 그렇게 뭐 꼭 알아야 되나? 뭐 카페인을 잘 분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커피 한 잔만 마셔봐도 아는데 굳이 돈 내고 알아볼 필요가 있나? 뭐 당신은 뭐 술을 잘 분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술 한 잔만 먹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뭐 탈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머리 술술 빠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별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서 저도 안 해봤는데요. 이제 이 검사라는 게 한번 의뢰를 해놓고 내가 이제 유전자 동의를 해놓으면 그 내 유전자 정보가 그 회사 서버에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 이런 거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알려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은 점점 이제 풀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특별한 비용이 안 들더라도 이제 앞으로 당신은 뭘 조심해야 된다든지 정보는 점점점 더 많이 이제 알려줄 수가 있고, 이게 뭐 한번 검사해 놓으면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검사니까요. 나중에 이제 더 오르기 전에 제 생각에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이 회사가 이제 국내 회사가 이런 거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회사 중에는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신청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탄고지에 오늘 배웠던 PPP 1R 3B는 뭐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지는 못할 것 같지만, PNPLA3 이 유전형은 한번 알아보시고, 뭐 한 반의 확률로 지방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지방간 조심해서 탄수화물은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포화지방산도 좀 피하시고, 그런 문제 남는 게 없는데, 아무튼 소식하시면서 불포화지방산 위주로 이렇게 드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